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연구소의 소영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동안 뭐 길이 얼어 있다거나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근식 저 강동 쪽에 여기도 통신원이 지하철 있어서. 인생이세요. 서울 송파 이쪽은 그래도 다 이 제설 작업이 이런 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온 데만 좀 힘들었어요. 강동 송파입니다. 송파. 왜 예. 자꾸 지역으로 오시니까. 죄송합니다. 송파병.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온 데는 좀 눈이 쌓였는데 그래도 앞서간 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또 따라가면 되니까 버스 타고 나서는 뭐 그다음부터 편하죠. 염화카신 다 깔려 있고 뭐. 앞선이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네, 네.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럼요. 이 기회에 또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본래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보수 정당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보수 정당은 앞선이의 발자국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기 보수 때문에. 정당을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네. 앞 사람이 눌러놓은 데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예. 박원석 전 의원님은 고향 쪽에는 눈이 어떻습니까? 아니 어제 밤부터 이 대설 예보가 있어가지고 어제 영화 칼슘을 엄청 이미 투척해 놨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렇고 도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래서 그런지 뭐 아침에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지역이 분당입니다. 분당. 네. 다행히 좀 기온이 낮지 않아가지고 빙판길은 없더라고요. 아, 빈밖에 없어. 분당은 괜찮군요. 어떤 드립을 하시려고 지금. 예측 프로예측. 아니, 분당이 저희 바람이 분당. 댓글쇼에 많은 분들이 예. 광주 눈 와요 왔고 부산은 눈 안 오고 영상입니다. 댓글쇼에 이 통신원 분들이 전국 날씨를 쭉 전해드리고 계세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상 종로는 도롱상간에 나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종로에서 온 소영주 소장님. 제가 여기 올 때 종로로 안 지나오고요. 네. 성동으로 지나왔어요. 성동으로. 예, 네. 그런 성동 아주 잘 돼 있더라고. 성동은 아주 잘 돼 있다. 아, 야, 그 틈새 또 홍보를 하네. 아니 제가 종로로 오면 되는데 거기 길은 제가 체험을 못해서 제가 체험한 길, 성동길. 성동은 아주 잘 돼 깨끗하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뭐 밥을 얻어먹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그런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날씨 기온을 좀 봤고요. 예리했습니다. 예. 네, 너무 대가가 있었나고 제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쁜 기자 정신.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본격적인 메인 디쉬를 하나씩 공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셰프가 준비한 요리는 어떤 겁니까? 예, 제가 가져온 메인 요리는 살아난다 한동훈. 사랑한다 한동훈. 살아날까 한동훈? 살아난다 한동훈인 거죠? 살아날까 사랑한다가 아니고. 한동훈. 사랑한다 한동훈으로. 난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한동. 사랑한다? 네. 사랑하죠. 예. 저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뭐, 다 보니까는 사회 동포주의. 별로 안 뭐가 사랑하는 것 됐든 간에 뒤가 물음표예요. 느낌표가 아니에요. 잠시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살아난다 한동훈, 살아날까 한동훈. 이상한데? 자, 끝을 내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지금 의문문인지 살아날까 평가문인지. 한동훈? 원래 부가문문에서 끝을 올리면 어떻게 되지? 알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열렸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 얘기였습니다. 좀 이따 풀어보고요. 소영조 셰프가 준비한 요리는 네. 전두환 윤석열 사진 걸자 막장으로 가는 국힘. 막장으로 가는 구두. 예. 이것도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의 전두환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풀어보고요. 이긴 셰프가 준비한 요리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최후 통첩입니다. 부동산 최후 통첩. 이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X에 쭉 올렸던 글들인데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개국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까지인데 지나면 유예 없으니까 무조건 팔라. 요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좀 뒤에 얘기해 보고요. 박원식 셰프님은
예, 오늘 뭐 마지막 이슈지만 어쩌면 가장 핫한 이슈인 합당 미략설입니다. 일단 내게 제일 맛있다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가장 핫하다. 알겠습니다. 디저트 수준이에요. 아, 디저트 수준이에요? 아니, 고춧가루 많이 뿌리신 것 같은데. 예, 아니 합당 미략설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 정부의 국무위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텔레그램 사진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에 국무위원과 한 여당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을 언론사에서 카메라로 잡았던 겁니다. 일단 미략 물음표 타격 소재 쭉 있고요. 미략 여부를 밝혀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글을 받은 의원이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해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국무위원과 저 의원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몇 가지 설만 있습니다. 어느 언론도 그걸 갖다 공식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네. 그냥 5% 여러 가지 설만 돌고 있어요. 예. 5%. 근데 찍은 언론사는 알 거 아닙니까? 그 뉴시스인가요? 뉴스원인가 제가 아무튼 거기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저 어떤 배려 같은 게 아닐까 배려. 싶은 생각이 워낙 드네요. 파장이 커서. 근데 그렇죠. 국무위원 중에서 저런 단어 용어를 쓰는 사람은 압축해 보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일단 정치권에 있었던 그럼요. 정치권이고 분이니까. 운동권 출신이고. 민심의 바로미터 딴지일보에서는 누구인지 특정을 하더라고요. 음. 특히 저 의원이 누구인지를 그 네티즌 수사대가 알아보고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 짧게 자른 손톱 오. 이런 것들을 다 사진들을 대조해 가지고 이거 누구다. 아.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 자체도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음. 당연히 뭐 미료가 안 된다 이런 안 된다? 얘기거든. 알겠습니다. 손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바짝 자른 손톱. 그거 가지고는 어쨌든 근데 뭐 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요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셰프가 가져온 살아난다 한동훈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제명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주최 측은 10만 명.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어우, 많이 모였어요. 저 여의도 공원을 쭉 둘러싸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와오긴 왔습니다. 얼마나 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뭐 숫자 가지고 뭐 2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헛심을 쓰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지난 주말 집회보다 그러니까 지지난 주죠. 예. 그때보다는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하다라는 걸 분명히 과시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제 주말마다 모여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그리고 이른바 극우 윤 어게인 세력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는 건 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충분히 알릴 대로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싸움을 계속 저렇게 밀고 나가서 장한대전 마치 장동혁은 한동훈을 죽이려 하고 한동훈은 장동혁을 쫓아내려 하고 그래서 장동혁이 한동훈 죽일 것이냐 한동훈이 지켜낼 것이냐 이렇게 하는 장한대전으로만 이 싸움을 협소하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전체 보수 진영 그리고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지지자들만 묶어내는 소수의 결집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필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보수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 노력이 한동훈 대표 측에 또 개혁 보수 쪽에 합류 보수 쪽에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을 지키자로 저렇게 계속 주말마다 모여서 하고 토크 콘서트하고 그렇게 팬클럽이나 지지자들만 모여 있으면요 관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지키자 장동혁 쫓아내자 이 싸움이 아니라 지금 싸움은 노선 갈등이고 노선을 둘러싼 논쟁인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노선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예. 이것이 보수를 살리는 길이냐 죽이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이 돼도 되고 또 대안과 미래가 중심이 돼도 되고 우리 당의 혁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속 주말마다 토요 집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 집회가 열리고 있고 또 다음 주에 토크 콘서트도 예상이 되는데 강한 지지층을 모으기보다는 이거를 더 넓히는 게 그렇죠. 우선이라는 게 김우식 교수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만 좀 일단 먼저 해볼까요? 이 아니, 집회에 뭐 대한 얘기. 맞는 말씀인데 근데 너무 사실은 과한 요구죠. 지금 분노한 팬클럽한테 뭐 보수의 대의를 생각해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 집회나 혹은 장동혁에 대한 규탄 집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안적 보수의 합리적 보수의 쇄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집회로 기조를 바꿔라. 저 사람들이 무슨 훈련된 운동권들도 아니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즉자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의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과한 요구이거나 과한 기대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벌이는 게 노선 투쟁인가요? 적어도 노선 투쟁은 상대를 공존 가능한 하나의 견해로 인정했을 때 벌어지는 게 노선 투쟁입니다. 근데 이건 제거하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수 정당 내에서 뭐 친이 친박 간에 그런 싸움도 있었고 여러 그 내부에 그 좀 다른 스펙트럼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건 노선 투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가장 퇴행적인 방식으로 이제 정적 제거를 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갖기 위한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생각보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에 대한 뭐랄까 저항이랄까 반발. 이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걸 읽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래 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로 끝날 거다. 아니 지난주에 나왔던 대화과 미래의 성명서를 보세요. 그냥 유감이다.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지방선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된 채로 갈등을 아는 채로 지방선거 가는 거지. 그 전에 어떤 정치적 해법. 물론 장동혁 대표는 이제는 외연확장이고 뭐 쇄신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 그거는 좀 약간 이 동그란 네모 같은 얘기잖아요. 예.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런 짓을 벌려놓고 무슨 혁신 외연확장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결과는 거의 불보듯 뻔한 결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보수 정당의 뭐 쇄신도 통합도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서는 뭐 가능성이 없다. 제가 이제 일단 하나만 저 좀 집회 정정을 잠시만요. 하면 집회 네. 두 분도 얘기하니까 정정만 집회의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집회는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집회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하시는 분은 하시고 정치적인 행보를 한동훈 대표부터 보이고 우리 당내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럴 때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이런 등등의 당 내외를 다 막론한 예. 진짜 보수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의 연석회의 같은 것들을 제안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보를 만나서 우리 이대로 가다간 정말 폭망이다. 이대로 가다간 보수가 괴멸한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라는 정치적 행보를 한편으로 하면서 그렇게 자발적 지지자에 나와서 하시는 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저기야 먼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 집회를 제가 규정하면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집회예요. 예를 들면 늦어도 한참 늦었죠. 뭐 지금 보수의 재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진즉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명 당하고 나서 하죠? 저런 집회를? 그게 이제 저는 메신저의 무능이라고 봐요. 결국에 메신저가 누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메신저의 주축에 있다면 그가 처음부터 보수의 재건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예. 집회 지지자들에게 그런 메시지에 대한 무게감을 던져줬으면 이 집회가 보수의 재건의 메시지가 될 건데 이제 와서 알턴니가 뽑힌 건지 모르겠고 생리가 뽑힌지 모르겠으나 보수 쪽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알턴니일 수도 있어요. 뽑아서 시원하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동혁 체제. 나머지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왜 생리를 뽑냐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한 대로 장동혁 한동훈의 싸움처럼 비치는 해석이고 중요한 거는 이 보수의 재건이라는 말을 이제 했을 때 과연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한참 늦었다.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이런 걸고 북콘서트를 한다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가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집회가 팬클럽 그 이상의 보수의 지지층의 어떤 세대결로 가기에는 좀 용언하다. 좀 평가됩니다. 자꾸 집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뭐 김구식 교수님 말씀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그거 딴소리야. 집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집회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집회와 별도의 별도로.
지금 우리 당과 보수 진영 중도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회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도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랑 거의 뭐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근래 보수 정치인 중에 저렇게 행동하는 팬덤이 많은 정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과연 이게 장동혁 지도부한테 위협이 될 건가? 위협이 안 되거든요. 장동혁 지도부 지난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했을 때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집회했었을 때 본인들은 20만 모였다고 하면서 경찰 추산 15,000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부가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명에 대한 반발 집회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모여봐야 뭐 하겠느냐라고 별 위협이 안 되거든요. 진짜 위협이 될 거면 장동혁 지도부한테 사퇴를 요구했었던 그 원내 16명의 의원들이 뭐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린다라는 경고까지 같이 주면서 사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협적인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왜 징계가 부당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해서 메시지를 좀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계속 지금 댓글만 쓰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한테 집회 독려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뭔가 좀 세과시만 될 뿐이지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과시로는 광장 한 켠에서 계속 있었던 구구의 세과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떤 위력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이제 얘기한 이기인 총장님의 얘기 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 안 한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하는지. 뭐 본인이 참석하기에 좀 약간 민망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본인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이고 또 그 집회의 구성원들이 팬클럽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열광하고 하는 모습은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당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악화시킬 정무적 수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안 나온 게 아닐까. 원래 나간다는 얘기도 좀 돌았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안 나가기로 한 거는 뭐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제 이기인 총장이 얘기했던 대로 16명 정도의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정도가 사퇴를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몇 명이 뭐 비슷한 메시지를 냈고 그 정도 볼륨이에요. 이게 커져야 이를테면 아까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셨던 그런 뭐 연석회의가 됐든 예. 어떤 움직임이 됐든 아니 이게 지금 장동혁도 살고 한동훈도 사는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 누가 죽을 거냐? 이걸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내부 구성원들이.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너 뭐하냐?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한동훈이 지금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맡고 있는 사람한테.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한동훈 지키기, 장동혁 지키기로 싸움을 가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사퇴하면서 아까 지금 박원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키기와 장동혁 지키라고 하는 장한 대전의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도 타협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장동혁이 저지른 이 징계 강행이라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고 극우 윤허계인 부정선거 세력이 올라타서 이 당을 그 길로 끌고 가겠다는 노골적인 이 경고잖아요. 노골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범중도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저항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한동훈 지키기로 포장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연이 축소되고 작아져요. 그래서 한동훈 지키기가 의원들이 가만히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비판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 전체 중도 보수 진영의 노선에 대한 처절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돼요. 그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SNS하고 저 장애 집회 나가고 토크 콘서트 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안철수를 만나고 오세훈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이준석을 만나서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중심이 안 돼도 좋습니다. 이제는 중도 보수가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짜 보수를 만들 수 있는 데서 우리 원탁회의라도 엽시다. 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것이지. 아니, 한동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한동훈이 거예요. 그런 걸 안 해서 제명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명권은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다 기자회견했고 돌아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명권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바라는 거죠. 제가 김근식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면 교수님 친한 게예요? 뭘 한 게죠? 뭘 한 게? 네. 한 개는 한 개인데 뭘 한 개? 아니 그러니까 친한계로 분류됐었는데 저 친한계라는 단어를 제가 또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뭘 한 개로 되어 있죠 뭐 이제는. 지금 뭐 아마 제가 댓글을 안 보는데 엄청나게 제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또 요건 또 많이 드시고 계셔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왜 늦었다고 비판을 하냐면 이게 정치를 읽는 사람들이나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은 김근식 교수님 말이 정답일 건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지? 이거를 제명은 제명대로 가고
그 안에서 세력 대 세력 다툼을 진즉했어야 되는데 예. 이준석도 만나고 안철수도 만나고 오세훈도 만나고 박형준도 만나고 보수라는 큰 담론을 한동훈이라는 그 안에서의 어떤 뭐 지도자를 꿈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한동훈을 통해서 그거를 담론을 형성했었어야죠. 근데 제명에만 몰입이 돼서 제명 갖고 싸웠어요. 그게 내 이야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미 손을 떠났거든.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 늦었다는 걸 늦었기 말씀하시는 때문에 거고. 이게 사실 다 시점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치는. 늦지 지금 않았어요. 지방선거는 코앞에 있고 제명이라는 결과치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한동훈과 장동혁은 이제 세 대결을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별개 바깥 살림을 차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늦지 그렇기 않았다는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한동훈이라는 잠시만요. 새로운 정치는 길을 찾으라는 건 신당 나가라는 창당.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새 집을 짓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컴백을 해서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보면서 그냥 멋있게 말은 한다. 뭐 돌아오겠습니다. 하는데 돌아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늦지 않았다는 말씀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2020년에 미래통합당 만들 때요. 그때도 똑같아요. 2018년 대선에서 폭망하고 그 황교안 체제로 당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엉망이 돼요. 고성국이랑 같이 전환길이랑 같이 하다가 그래서 당이 최악으로 갑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뜬 게 혁신과 통합 추진위입니다. 혁통추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단순히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범중도 보수가 이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데 다시 해쳐모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형준 당시 교수가 혁통추위원장을 하고 저도 혁통추위원으로 참가해요. 그래서 혁통추에 국민의힘도 들어오고 그 당시 전진 3.0이라고 이현주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걔도 들어오고 시민단체도 들어옵니다. 중도 보수가 다 모여서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는 게 미래통합당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도 한계도 많았죠. 한교안 체제를 완전히 쫓아낼 수가 없었거든. 그런 맥락에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새로 판을 짠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으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위기가 와야 중도 보수가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가지고 뭉칠 수 있고 그런 정치적 행보와 정치적 선언과 정치적 세력화를 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누구를 지키자, 누구를 쫓아내자,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적다라는 식의 세대결로 가지고는 이 판을 다시 해쳐모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는 토크 콘서트보다는 당장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박형준 만나서 저는 심지어 금태섭도 만나고 조홍천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나서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저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서 팬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그거 정치인이 그쪽도 가지고 있는 놔주는 좋은 거예요. 덕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치는 정치적 행보를 해야죠. 세력이 하는 거다. 그래서 세력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의 정치적 방식이 있는 거예요. 손잡을 세력 중에 하나인 이준석 대표 일리가 쪽은 있으시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그 팬덤들 그리고 친한계 인사들이 너무나 배타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상식적인 지적 내지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그걸 무조건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뭐 페이스북이든 SNS든 쫓아가가지고 악플 달고 조롱성 댓글 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보여주겠는가? 저는 어쩌면 어쨌든 극단적인 지지층인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라고 하는 윤 어게인이나 한동훈 대표의 제명을 부당하게 여기어서 어떤 정치인이든 댓글 달고 돌아다니는 훈 어게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런 건 좀 한동훈 대표 본인이 배척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자꾸 빌미를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자, 2번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드는 집회였죠. 그 돈이 안 드는 외부 집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안 나타나다가 돈이 들어가는 티켓을 받는 실내에서 하는 토크 콘서트는 마치 또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 지금 뭐 민주당 한병도 대표도 막 비판을 했지만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자꾸 바깥에서 추운데 고생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가가지고 춥죠, 힘들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직접 얼굴 보이면 진정성을 평가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사실은 전례 없던 일이죠. 정치인이 무슨 토크 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 등급을 나눠서 티켓을 판매한다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어서 혹시 뭐 자리가 원래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주최 측이 그 등급을 안 매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에 대해서 내가 단 1원도 거기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형식적인 법논리일 뿐이고 보통 정치인이 저런 행사를 하는데 무슨 등급 매겨가지고 티켓을 판매하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근데 저는 앞서 쟁점으로 돌아가면 한동훈만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니고 12월 3일 이후로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보면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내지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내 세력은 뭘 했냐는 거예요. 예. 유승민은 뭘 했으며 안철수는 뭘 했으며 오세훈은 뭘 했으며 바깥에 있는 이준석은 뭘 했냐는 거예요. 뭐 이준석까지 끌어들이는 건 국민의 억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이 같나요? 저는 지금도 그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다르다.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라고 얘기한 그렇죠. 거 오세훈 같습니다. 시장 뒤늦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지지자들의 저런 움직임을 두고 그걸 그런 개인에 대한 호불호, 개인에 대한 지지 반대의 차원이 아니고 뭐 이 개혁적 보수의 연대로 승화시켜야 되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2024년 12월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도 부분은 하자는 잠시만요. 거죠. 예. 예.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딴짓하고 계시니까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딴 쪽에서는 지금 문자 확인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저 이준석 대표에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연대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까? 왜냐하면 개혁 보수의 큰 틀이라고 얘기를 다들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경쟁자, 아니, 오히려 제거돼야 될 경쟁자입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는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등장했을 때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개혁신당도 그랬고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보수 진영에서 이런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멋지기도 하고 정치적 멋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예. 건강한 보수로 우뚝 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장예찬 최고를 통해 가지고 뭐 대응 사주인가요? 댓글 사주인가요? 사주해가지고 막 비판하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장예찬 최고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오히려 손을 잡자고 그때 처음부터 했었지만 한동훈 대표는 뭐라 그럴까 열등감인지 피해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저희 개혁신당한테 너무나 적대적이었어서 뭐 지금은 뭐 사실 그냥 강을 건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대안과 미래도 지금 저희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강의를 요청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만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좀 대표 대안과 미래 만나서 강연하는데 이번 주 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대안과 미래라는 그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시나 예. 봐요. 만나서 이렇게 뭐 보수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기조를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를 초대해가지고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웃긴 게 장동혁 지도부도 개혁신당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대안과 미래도 자꾸 개혁신당과 대세네. 이준석을 찾아가가지고 외연을 물어보고 이기 전략을 대세로. 물어봐요. 근데 웃긴 게 아니 이준석 대표 나가면 사실 3% 지지율 오른다면서요. 네. 본인들이 쫓아낸 이준석 대표한테 가가지고 외연을 물어보고 지방선거 전략을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대안과 미래가 그렇게 하는 건 좀 장기적으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준석 대표를 초청하면 다음 주 하려는 또 다른 사람 초청할 겁니다. 김기식 교수님도 아니 뭐 좀 이래저래 소통을 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지지와 비판 그리고 애정에 찬 조언을 드리는 상황인데 만약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대결과 친장이냐 친한이냐 한동훈 지키기냐 장동혁 지키기냐는 싸움으로만 이 축소해 버리면 저는 이 싸움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20년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던 범중도 보수의 연석회의 같은 거 이런 식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다 부정적이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세력이 해도 돼요. 저는 대안과 미래가 그 중심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먼저 누가 공개적으로 절박하게 제안하고 거기에 손을 다 맞잡고 합류하고 다 같이 손을 맞잡아서 이제라도 우리가 모여서 시작해보자라고 해도 되고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이 보수가 극한에 갈 때까지 가는 엉망인 상황은 왔다. 그렇다면 이 망가뜨려버린 보수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한 노력과 해법과 고민을 시작할 때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극우에 탈취당한 음. 제1야당에서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네, 네. 세력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박우석 의원님 저는- 말씀하시려고 하죠.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딱 33분인데 중간 광고 들어갈 시간이 2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들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광고를 듣고 얘기를 하도록 대통령도 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잘립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자연스러웠어요. 예, 방송 들어왔습니다. 광고 때 했던 얘기를 지금 막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얘기하지만 제가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제3자로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극우에 각계격파 당하고 있다. 한동훈도 오세훈도 유승민도 안철수도 누구도 김근식은 아니 김근식은 뭐 진작에 각계격파 당한 거고 아니 지난 전당대회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서 이 지경까지 오기에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렇게는 못할 거다. 그러면 자기가 쫓겨날 텐데.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건재해요. 그리고 이미 다 읽고 있어요. 저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를 지방선거 장동혁 체제로 치른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언더찐윤이나 아니면은 뭐 고성국 씨 같은 그런 그 윤호개인 세력 입장에서는 장동혁이란 작대기가 부러지면 다른 작대기 쓰면 돼요. 뭐 장동혁이 무슨 뭐 자유의지의 총합체라니까 본인은 진짜 그런 줄 알겠지만 수단일 뿐이죠. 근데 저는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유령처럼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유령이에요. 유령이다. 실체가 없어요. 조직화되지도 않고 서로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사실은 다른 엮어내는 얘기 게 넘어가야 돼서 정치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얘기인 것 저렇게 같아요. 비관적 이야기하는 걸 이해가 안 가네. 그만했어요. 얘기 되게 너무 많이 했어요. 김시켜 별로 욕도 많이 먹고 있구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이 아니 다음 주제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뭐 아니 보수에서 제가 한동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뭐- 전체 중도 보수의 야권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도 보수 극우에 잡아먹힐 때 침묵하더니 한 명, 두 명 다 잡아먹히고 있다. 그런 거죠. 지방선거 네. 끝나도 별게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정의당이 나중에 인수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의당이 아니어서. 아, 그렇구나. 정의당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개혁신당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는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박원석 셰프님이 준비해온 미락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현 정부 국무위원과 의원 간에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이잖아요. 타격해라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란 대목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시기 절차 이런 걸 가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좀 나오다 잦아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잦아들 상황이 아니고 주말을 경과하면서 제안 자체를 취소해라, 중단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김민석 총리가 3프로 TV에 나가가지고 원론적으로 민주도의 통합 얘기를 했지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로망을 얘기했어요. 아, 전당대회가 불이 붙는구나. 예. 때문에 이거를 전당대회하고 띄워놓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쟁점이 돼버렸고 조국 신당 내에서 일부 이제 황운하 의원이 실언을 함으로써 민주당 내에 이제 저런 미락설까지 나올 빌미를 줬죠. 미락설이 실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일종의 음모론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강력한 또 이 전염력을 갖잖아요. 지지자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미락의 실체가 뭐냐? 온갖 미락설 버전 1, 2, 3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조국 신당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합당이 엎어지면 가뜩이나 자력갱생의 가능성이 취약했는데 예. 자력갱생의 가능성이 무너지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은 매달리고 있어요. 이제는. 내부 정리를 해달라. 우리를 당내 권력 투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매달리는 거거든요. 매달립니다.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럼 물러설 거냐? 안 물러설 것 같아요. 왜냐? 김어준 씨가 있거든. 김어준 씨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당원 총투표를 출구 전략으로 놓고 밀어붙일 거다. 논란은 많지만 당원 투표를 하면 6대4 정도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지지층들의 높죠. 지지가 있어서 네. 통과될 거다라는 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1인 1표제 2일 날인가요? 네. 지금 오늘이죠. 오늘 이제 중앙위 투표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 급제동에 확 걸리겠죠. 근데 지금 1인 1표제까지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문제 얘기가 어제 오늘 사이에 되기 시작해서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명청대전이 조기에 점화된 거예요. 이게 합당이라는 그 명분으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합당이라는 말이 갑자기 정격적으로 나왔을 때 다들 우리가 분석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정청래의 당권 접수를 위한 정면 승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저구격신당의 당원들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오고 거기 몫의 대의원이 늘어나고 거기 몫의 당무위원, 중앙위원들이 늘어날 경우에 예. 정청래 대표가 우호적인 세력이 더 늘어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이 늘어날 것이냐, 답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전선 형성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한준호, 박홍근 이런 분들이 지금 정면에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알려지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고 이른바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세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이 말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당무 개입에 걸리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외곽에서 벌써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기획 정청래 감독해서 이 상황이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개딸들도 이제 친청이니 친명이니 친조니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 야당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도 보수 재건을 위한 범 연석회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설 쓰기엔 참 좋아요. 소재가. 근데 합당이라는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당대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비례대표 두석이고 좀 세가 약하다 하더라도 전국에 충북만 빼고는 다 시도당이 있는 당이에요. 예. 이런 당과 합당을 하는데 쉽게 자 도장 찍고 합당합시다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도 저 별거 아닙니다. 미략이라는 단어가 자극적이라서 미략 이러지만 미략 타격 소재 안 좋다는 소리예요. 미략이라는 단어가. 그다음 보면 미략의 여부 밝혀야 이거를 개운하게 털어내야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불가하다는 거 당명 지분 나누기 나눠먹기 불가. 이거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지분도 안 주고 당명도 그대로 흡수합당해야 우리 민주당이 예.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가 안 판단이 된다. 되고 다만 합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안고 본인이 던진 선언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실패하게 되면 본인 정책 부담이 있는 것이고 저는 선당우사의 개념에 있어서는 합당이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되냐라는 식은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방선거에 합당이 득이 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진행상을 보면 합당이 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 같아요. 왜? 너무 시끄럽다. 너무 그리고 시끄럽다. 대표 지도 체제도 따지고 보면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당내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 표가 되는 국민들의 여론도 의식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게 김어준 씨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만 빠지면 이건 정치적인 셈법에 있어서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김어준 씨가 뒤에서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정청래 대표 뒤에 김어준 씨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옳지 않은데 하면서 당내에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청래 대표한테 안 좋죠.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니 물론 정청래 대표 말이니까 미락은 없었다. 아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 정청래 대표에게? 확인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자리가 있어서 만났는데 조국 대표랑 만나서 문구 자체도 20분 만에 써서 본인이 직접 써서 보여줬답니다. 이런 선언 방식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했을 때 조국 대표도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정도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락 부분은 없는데 사실 김어준 씨가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명청대전의 오해가 생겼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인 사무총장님도 혹시 그러니까 사전에 조국 대표와 만난 것이 미략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미략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몰래 하는 비밀,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하는 어떤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 먼저 만나서 20분 만에 뭔가 썼다라는 그 과정을 최고위원들한테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그걸 조국 대표한테 뭔가 통보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미략이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거고요. 저는 이거 합당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될것 같다. 네, 저희도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한번 거쳐보니까 일단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20날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20일이 안 남았어요. 이 과정에서 당직자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지역위원장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또 출마자들도 지금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자들까지 뭐 경선을 붙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조정해야 될 이해관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합당은 사실 불가능하다.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이 뭔가 지방선거 전에 이를 그르치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 방송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2월 20일부터인 거죠. 그때까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터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게 끝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2월 20날부터 그러면요. 이제 민주당은 네. 민주당대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들은 옷을 입고 뛸 겁니다. 그죠. 각자의 당에서. 예. 예. 아니, 과거에 2월 20일부터 후보 등록이 5월 20일까지 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통합할 때도 지방선거 앞두고 했고 또 안철수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하고 통합할 때도 지방선거 앞두고 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하고는 그래서 경선을 국민의힘 후보하고 다 안철수당 후보하고 다시 치르기도 했어요.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일정이 굉장히 큰 걸림돌은 안 되고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아까 이게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평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뭐 각 진영에 계시지만 또 진영을 넘나드는. 얽매이지 않는 제가 볼 때는 담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합당 될 거다 안 될 거다. OX 죠? 왜냐하면 처음 제안할 때 22일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될 거다 안 될 거다 짧게 답만 듣겠습니다. 된다.
방석원님 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영준님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된다. 된다. 모르겠네요. 될지 안 될지. 일단 대부분의 의견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아니 이번 주 된다. 상황이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박홍근 의원 또 한준호 의원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이제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제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는 이제 상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예. 발언이 없었는데 뭐 입장을 내야 되잖아요.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은 지금 서영주 소장이 예고했어요. 미략 같은 거 없다. 그냥 제안할 거다라는 얘기만 했고 지금부터 논의해보자. 이게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의 입장이에요. 논의해보자는 얘기다.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다.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걷어들일 가능성은 없고 이제 일종의 뭐 시도당 토론회나 아니면 뭐 이 저 당내에 여러 이제 그 각급 토론 기구들을 통해서 토론에 붙일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로 들어가면 이런 제안의 성격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김어준 씨가 이미 정치적 기동을 시작한 데다가 이번 주에 집중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무리가 있어도 갈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파열음들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다 이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좀 복잡하죠. 민주당이 면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한테 무슨 이러다 보면 지분이니 뭐니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관계로 가긴 갈 텐데 통과는 된다.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고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앞서도 좀 하셨고 가부가 동수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도 그럼 중요한데 캐스팅 보트가 바로 캐스팅 보트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보니까 된다라고 썼네. 아니에요. 앞에 안 된다. 가 이렇게 제가 써서 이걸 썼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안 된다는 의견도 상황이 워낙 좀 나빠졌기 때문에 특히 친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뭐 알려진 한준호 최고위원 또 뭐 앞서 박흥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이거 아니다. 정청로 대표에게는 한준호 같은 경우는 합당 취소해라라고까지 요구했어요.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뜻이 뭐냐고 하면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친명 쪽은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그런 발언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현직 총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 모든 계산과 이른바 그 포석의 가장 큰 변수 상수가 김민석 아닙니까? 예. 총리 마치고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합당은 정청래한테 유리한 거고 김민석 당대표 도전에 불리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거 뭐 너무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한준호, 박홍근 그랬죠. 그다음에 뭐 이현주, 뭐 황명수 이런 사람들이야 본래 친명계 최고위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이 간단치는 않을 텐데 그래서 파열이 나긴 날 텐데 대통령은 기동이 쉽지가 않아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편한 건 김어준도 변칙 복선 막 때릴 거고 정청래 또 파격적으로 이상한 초식 쓸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 이 파열음 속에서도 길게 끌고 가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거죠. 대통령은 합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사면 복권할 때부터 이 합당론이 당내에서 무르익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합당을 못 받아먹은 거는 조국 대표의 저는 귀책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김민석 뭐 총리나 친명에서는 계산식이 있어서 지금 뭐 세력간의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차기 당권을 놓고의 어깨싸움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데 여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당 언제든지 알아서 하셔야 해요. 그런데 하는 건 동의다. 근데 지금 해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은 분명한 폐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계산식에 대해서 그걸 읽은 친명계의 인사들 또 저는 이렇게 지칭하고 싶어요. 김민석 총리의 어떤 편을 든 인사들은 뭐 조금 견제구가 좀 난립할 수 있으나 사실상 큰 쪽에서 합당은 선당우사 부분이랑 국민 여론이 제일 클 것이다. 그래 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청래 대표 꿀밤한테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순방 때도 그렇고 코스피 5천 달성 때도 그렇고 정부의 국정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부각되고 조명돼야 될 그 시점에 항상 사고를 쳤던 게
정청래 대표라서 이대로 국정 4년 동안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견제할 거냐. 당내 어떤 유력한 인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본인이 사면 복권 결정해준 조국 대표를 끌어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전 그 심리가 작동을 해서 합당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큰 틀에서 동의는 하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뭐 거부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견제의 어떤 목적과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합당을 찬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을 찬성 같다. 근데 뭐 앞서 이제 꿀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모양의 당무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니, 사실 아까 그 이긴 삼순정 개인 미락 문자에서도 네. 저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시비 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 비공개에도 미락이야. 국무위원 타격 소재 관련해서. 가지고 말들이 좀 있었어요. 타격 아니, 그 소재. 타격 소재를 아까 서영조 소장은 15초 남았습니다. 저게 이제 네. 밖에 타격이 된다. 그게 아니고 저걸 빌미로 타격을 해라. 타격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얘기인데 타격을 해야 뭐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저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도 다 못해서 저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네. 대꿀쇼로 이어질 때 또 그렇죠. 더 적나라하게 타격 소재라는 용어가 참 신기한 용어예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잠시 뒤에 본방송이 끝나고 대꿀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방송 온 됐어요. 지금? 지금 봐봐요. 빨간불 오네요. 들어왔잖아요. 와, 무시무시하네. 숨 쉴 시간도 숨 없네. 쉴 시간이 없어요. 네. 야, 광고 때 숨 쉬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해. 옛날에는 광고 나갈 때 참 우리가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많이 나누는데 했는데 언제 온이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요즘에 긴장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피디님 무섭네. 바로 오늘 커버리. 근데 저도 이게 아직 익숙치 않은 게 사실 전체 클로징 때는 라디오만 듣는 시청자분들에서 좀 더 여유를 두고 아하.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항상 뭐 클로징 시간이 7초, 6초 이렇게 남기고 끝내요. 방송 때는 그냥 밀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럼 안에 다른 SB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주주에서 좀 조정을 해줘요. 근데 라디오는 칼이더라고요, 딱. 아하.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먼저 이렇게 좀 심심한 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좀 음. 먼저 일어나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제 주제를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알겠어요. 주제를 죄송합니다. 맛을 풀고 가야지. 네, 이래야지. 주제 저기 아니, 타격 뭐지? 아니, 그러네 전두환. 진짜. 그럼 네, 전두환, 전두환. 윤석열을 지금 그 그렇죠. 공당에 사진을 걸자는 이런 아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5분 동안 혼자 얘기해. 그래. 아니에요. 네 명 다 똑같은 자, 생각이야. 지금 두 손을 책상에 다 올려놓고 가지런히 올려놓고 성윤 소장님 얘기하세요.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어색하네. 멍석 깔아주면 또 못하고. 근데 살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정치사의 우여곡절이라든지 좀 속된 말로 이거 대구조정 괜찮죠? 미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런 그 제정신이 아닌 소리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두환에 대해서 사진을 걸자는 것도 그러지만 최소한의 피를 흘렸던 대통령이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고정국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평당원이지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지금 장동영 지도부에 끼치고 있어요. 아니 전두환의 사진을 걸자. 그 다음에 윤석열의 사진을 걸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동영 지도부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로 넘어가서 뭐 징계를 뭐 검토하겠다.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뭐 일부 친한파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징계에 올라갔으나 이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명 조치하는 것보다 작은 일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발언 자체가. 발언 자체가. 윤 어게인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서 구구 수구 정당으로 완전히 나락에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렸잖아요. 고성국 씨라는 이 스피커가. 그러면 이거를 장동윤 지도부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거 보면 적당히 하고 이 부분을 그 본인들 지지층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이다. 제가 이제 고성국 잠시만요. 씨에 대해서 성윤 소장님 더 할 말 없는지 제가 더 할 말이 심히 유감인데 심히 유감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댓글 쇼니까 좀 말씀을 편하게 드리면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에요. 한 40년 됐어요. 원래는 진보 쪽 인사죠. 진보연했죠. 네. 저는 진보연했다고 봐요. 근데 그 80년대 말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학술단체협의회라고 학단협이라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진보 성향의 이제 시민단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뭐 한국 정치도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북한 정치 분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봐온 분인데 그 뒤로 이분이 쭉 행보를 보면 뭐 인생이라는 게 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공개적 행보는 YS 때 김현철 라인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 그래서 국정농단의 한 중심의 격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상황에서 권력이 있는 곳, 그 상황의 대세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 가서 좀
곁을 쬐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고소하시고요. 그리고 와서 YS 김현철로 큰 파장이 있었고 YS 김현철이 국정농단 주범에서 감옥까지 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이분이 잠적을 합니다. 좀 있다가 등장한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 때 등장을 해요. 자유한국당 때. 아니죠. 박근혜 때도 등장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때는 제가 건너뛸게요. 황교안 대표 때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동기라는 이 후광을 얻고 같은 반 친구였죠. 예, 동기라는 후광을 얻고 등장을 해서 공관위원장 썰도 있었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냥 자유한국당의 역사와 함께 그냥 역사 속에 괴멸됐고 지금 황교안 대표 이상한 분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뭐 전두환이나 뭐 윤석열 사진을 걸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분은 제가 보건대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보가 철저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 나한테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이득이 되는 거라면 그 어떤 이야기나 그 어떤 노선이나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판 오래 있으면서 생각하는 건 진보 보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놈 나쁜 놈 둘밖에 없다. 제가 그러면서 보면 고성국은 지극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 한 40년 소외를 40년을 알고 지낸 고성국 사업자. 사업자. 아니 구구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니, 이 이데올로기가 사람도 있는 편이 아니었고. 옛날에 진보주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대세는 또 갑니다.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예, 사업적이다. 유튜브 네, 사업자라고. 제가 좀 하는데. 약간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냉소적인데 그래서 고성국 쫓아낼 수 있냐? 못 쫓아내요. 지금 징계 요구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지역의 위원장들이. 그 아마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무슨 평판이 중요하거나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하려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고 일종의 유튜브의 이제 코인 시커, 이제 코인 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그런 평판 같은 거 신경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불러들인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냥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당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삼고초려가 있었다고 보고 김재원 최고가 가서 입당 와서 받아왔잖아요. 정중하게. 추천자로서.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가 들어가서 내부에서 롤링을 할 때가 왔다. 이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또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만한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뭐가 없어요 지금. 저 방파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뚫려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구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고성국 씨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자기 생각이나 혹은 자기 이 조언을 잘 듣고 수행하는 그런 데 대표죠. 그런 포스트죠. 근데 이 포스트 플레이어가 망가지면 다른 포스트 플레이어 세우면 돼요. 무슨 이 사람이 원래 장동혁 팔로워가 아니잖아요. 한때는 황교안을 그렇게 세웠었고 한때는 뭐 박근혜, 한때는 김현철 이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저런 어쨌든 고성국 같은 사람, 전환길 사람 같은 사람한테 이 보수 정당이 잠식되고 있는 거고 그 추세를 돌이키기가 어려워졌다. 예. 그 마지막 방파제가 힘겹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그걸 쫓아내고 그 쫓아내는 거에 대해 솔직히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대다수가.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다 이거. 이 한동훈 대표는 당 게시판 문제 때문에 제명당했는데 고성국 씨는 정확하게 당원을 위반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고성국 씨가 했던 발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8 민주화 운동 때 공식 정부가 집계한 사망자만 1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6 민간인 예, 사망자가 부상자만 2,400명이 넘고요. 감금자만 1,14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행방불명만 450명 정도. 그리고 감금돼서 부상한 뒤에 사망한 사람이 110명이 넘어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야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제정해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정신, 당의 헌법, 당원을 위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두고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또 초래할 거냐. 전 다른 유튜버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라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이 당에 대한 당무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막 개입을 시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장동혁 지도부가 끊어내야지만 이 굴레가 이제 어쨌든 중단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두고 그냥 지나간다?
이 고성국 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외곽에 있는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어떤 당을 또 뭐라 그럴까요? 섭렵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이 구구 사업자들에게 좀 잠식당한, 탈취당한 뭐 이런 건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좀 국민의힘에 앞서도 계속 보수의 연대,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연대가 나오려면 사실 이런 건 가지고도 세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정당의 의식은 별로 문제로 없다. 보고 싶진 않아요. 음.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고 그것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입당 원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제정신이 아닌 유튜버가 떠드나 보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사회에서 퇴출이 되면 되니까. 근데 이 장동혁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직접 입당 원서를 받았고 장동혁 대표가 매우 존경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고성국 씨를.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강령과 배치되는 전두환의 사진을 걸고 그리고 윤석열 사진을 걸자라는 말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구의 막장으로 가는 게 더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정당의 속셈보다는 정치사적 입장에서 공당이 이런 발언을 용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네. 꿀단지 분들도 댓글에 이제 고성국 씨나 이런 얘기들 또 납수 미락설이랄지 여러 의견을 촌철살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보고 얘기하고 커피 쿠폰도 드리고. 아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거에 전광훈 그 집회에 가가지고 5.18 폄훼 발언하는데 동조했다가 사과했죠. 징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말하자면 이 토양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염의 정도가 정화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제가 보기에는 정화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너무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가 난무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안전하면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그 징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돌아가는 모습을 제3자로서 이렇게 보면 예. 결국에는 다 각자 도생이구나. 옳고 그름이나 대의도 없구나 여기는. 자기만 안전하면 괜찮아. 이게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 당이 이를테면 고성국 씨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를테면 과거처럼 몰아내고 예. 이게 자체 정화할 가능성이 없다. 이준석 그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대구에 가서 예.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당원들의. 그래서 37살에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든 건데 그런 내적 토양이 있었던 정당입니다.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아주 짧은 사이에 윤석열이 그걸 다 망가뜨렸고 윤석열의 이 내란과 그걸 둘러싼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이 이걸 망가뜨렸습니다. 고쳤을 수 있냐? 제가 보기엔 고쳐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주변화된 극우 정당이 되고 정치는 그리고 예. 정책은 집권당 내부의 여야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말씀 맞다고 봐요. 현실 인식이. 그럼 근데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저기에 대한 현실 분석이 처절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인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의 저 진단 다음에 수순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아까 사실은 범중도 보수 연석회의 같은 걸 제안해서 그게 하나의 정치적 흐름으로 좀 성장이 되면 거기에 박원석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제거예요. 그러니까 논평하고 비관적인 보수 진영의 괴멸만을 그 정당하지 말고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그 정치인 다운 거죠. 박원석 제가 의원도 왜 거길 과거에 고민합니까? 총선 앞두고 저희 진영을 아니, 고민하기 들어보세요. 바빠요. 아니, 들어보세요. 총선 전에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 뭐 따라 해서 뭐 새로운 그때 미래. 흐름 있었잖아요. 거기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좌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청래 이 두 사람이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저 진보 진영에 뭐 중도까지 파고 들어오는 이 거의 일색화된 정치판에 새로운 합리적인 세력이 좀 대안수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계속 논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안 돼. 답이 없어. 방법이 없어. 다 학자 도생이야. 기회주의자야. 아니, 그거는 라고만 이야기하는 그거는 제가 저의 볼 때 책임이 아니고 아니지. 물론 아니 아니지. 저의 책임이 아니고 아니 제가 이야기 안 끝났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석 의원께서 명확한 현실 진단에 기초해서
그래도 야당 세력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부터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말씀. 제가 고민할 게 간절히 아니고 부탁을 알아서들 돈을 바꿔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알아서들 잘 하시고 네. 다만 저는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수 정당이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형편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형편없어졌어요. 그 점을 저는 지적하는 거고. 그 이야기 3번 지적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 형편없어진 것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김문식 교수도 자유롭지 않고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니 2024년 12월 3일이면 벌써 1년이 넘은 일입니다. 1년이 넘게 이 정당이 집권을 여러 번 했던 정당이 적골이 나도록 다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중도 보수 세력의 합리적 재건, 아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까? 어떻게? 누가 중심이 돼서? 그걸 고민을 해보자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그걸 희망부터 그냥 짓밟고 싹이. 아니 김유식 뭐라고 교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고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많이 하셔서 최고위원도 제가 나가고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힘이 다 없어서. 했는데 이제 안 제가 돼서 한동훈 그렇지. 대표 정도 힘이 있으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힘이 되려나 모르겠네. 힘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씨의 그런 얘기도 그냥 별 일 없이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원에도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 5.18 그럼요. 민주화운동 5.18 정신을 민주화운동의 계승한다고 정신을 그랬는데 계승한다. 그리고요. 극단적인 유튜버를 과거에도 복당 시도가 있었다가 한번 끊어낸 적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2022년 4월달 지방선거 전에 강영석 씨가 복당한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그때 서울시당위원회에서 복당을 불허했고 최고위원회에서 안 했습니다. 복당을 불허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가처분까지 걸어가지고 지기도 했는데 분명히 정당은 그럴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현 씨도보다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너무 명확히 보여요. 정상인 척할 겁니다. 인재. 본인은 정상인 척하고 어떤 민생이나 정치적 소재로 들어와서 굉장히 정상적 당대표의 흉내를 낼 거예요. 그리고 고성국 씨는 완전히 구구 쪽의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지방선을 치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 그러니까 윤호개인 지지층은 고성국 씨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기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정상인 척하고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교섭단체 연설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고약한 막장이에요. 근데 이제 설 전에 당면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고 당원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은 빼고 당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그다음에 당원의 반공산주의. 이승만 감성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요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더 이 사회 많아져도 돼요. 곳곳에 숨어 있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고성국 유감하게 씨 지낸다. 입당하고 고성국이 저런 망언을 하고 또 다들 뭐 지금 왜 이렇게 눈치 본다고 박원석 의원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냐면 배지들은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공천이 2년 뒤에요. 총선은 2년이나 남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배지들이 절박하지 않아요. 2020년에 미래통합당을 그래도 박형준 혁통추위원장이 다 세력을 모아서 그때는 그 새로운 보수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이준석까지 다 들어왔었고 그렇게 모아서 했던 건 절박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막 참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박원석 대표 힘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왜 같이 하는 얘기를 자꾸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하시고 여기 계약서 쓰세요. 그러니까 용역 계약서. 열심히 하세요. 저는 뭐 그걸 갖다 열심히 하는 노력까지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극우라는 변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극우라는 변수가 노골화됐습니다. 극우라는 세력이. 네. 근데 이제 극우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주의예요. 원래 보수 정치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과 점진주의가 보수 정치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본 자세였고 미덕이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전통이고 나발이고 다 끊어버리고 어쨌든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면은 이게 지금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당 밖에 존재하던 아스팔트 세력이었는데 당 안으로 들어와서 중심이 돼버렸고 그 중심의 얼굴이 지금 장동혁이 돼 있는 건데 예.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장동혁 퇴진 투쟁을 하는 게 맞아요.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합리적 보수 재건이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두고 보자. 시간이 많대. 시간 많죠. 지금 여기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요? 시간이 없는 서영주 빨리 가야 돼. 네. 서영주 줘야죠. 저는 항상 지론이 몰래 언제든지 몰라요. 빠져나가시다. 저 이렇게 하면 지역 주먹을 행사가 받아서 못 있어가지고 나가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네, 간식이 아, 지금 들어오구나. 말하고 있잖아요. 아, 미안해. 자, 이제 장동혁 지도부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는데 저는 앞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새집 살림 차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분당이나 신당 창당 자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의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는 게 좋다. 빨리 깨닫는 게 좋다.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보면 이게 마치 새로운 집을 새로 차리면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박원석 셰프가 얘기한 대로 이게 극우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런 배신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극우 수구예요. 예. 여기와는 견줘서 뭐 정치를 논의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새 집을 추천한다. 새 집을 새집 추천한다. 차리셔라.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댓글이 뭐- 있어요. 코스피 500이 돼도 너희에겐 기회가 없다. 500이든 야, 댓글 있는 건 저 근데- 앵커가 있는 거야. 아니 괜찮습니다. 기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코스피 500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500이세도 지금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장동혁 장동혁의 체제를 국민의힘이지. 장동혁.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에게 기회는 없다. 알겠습니다. 소영 소장이 뭐 지금 사실 미리 얘기하셨어요. 오늘 다른 근데 간식 지역 오는 건 드시고 일정이 가시고 있어가지고 가시고 괜찮습니다. 간식과 미리 바톤 빠지신다고 터치하시면 좀 아니, 우리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이기는 거 하셨고 먹으면 일단 카메라만 빈자리를 계속 비추고 계시면 돼요. 간식은 뭐예요? 한식은 빅파이. 우리 노피디님께서 빅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빅파이. 빅파이는 민주당과 고맙습니다. 보국혁신당? 보국혁신당의 파이를 키우는 게 가능하냐? 네. 빅파이가 알고 빅파이가. 보니까 줄임말이고 그런 무슨 말이야? 빅토리 파이네요. 빅토리 파이. 그래요? 네. 저도 몰랐네. 아 그러네 빅토리 파이. 네. V입니다. V. 그러면 BIG가 아니고 보국혁신당하고 빅토리 파이야?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과연 승리로 가는 파이를 확장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빅이 아니고 VIC 빅토리 파이. BIG가 아니라 VICTOR이네요. 네. 예전에 맞아요. VIC로 BYC 속옷. BYC 아니고 VIC로 써 있었던 거 저도 기억나요. V? 근데 우리가 뭐 그냥 한글의 위대함이에요. 빅토리 파이로 BIG나 해도 VIC나 비슷해요. 똑같이 비교. 나도 지금까지 빅파이는 BIG인 줄 알았지. 저도 그리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빅하진 않아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초코파이 엄청 빅한 게 있어가지고. 인심이 바뀌어졌어요. 요즘. 예. 그럼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서 아까 유튜브 뭐 고성국 씨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럼요. 뭐 구구 이데올로기라고 하긴 그렇고 전 구구 사업자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과 했다는 그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중에 국무위원이 아마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내용, 저 미락설 없다, 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하나씩 체크를 하고도 뭐하죠? 없다. 소영주 소영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저기 항운하 대표가 했나요? 누가 조국혁신당 쪽에서 공동대표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그건- 개인 생각이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정 정도의 교감이 없으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못해요. 합당을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김한길 대표랑 안철수 대표 이름을 합치고 두 당이 합치잖아요. 그때 공동대표 하잖아요. 근데 그 미락 안 해도 공동대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전의 논의나 의견 조율이나 아니면 교감 없이는 공동대표란 그 단어 자체가 안 나오죠, 사실. 그건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뭐 공동대표 같은 얘기는 없다고 보고 황운하 의원 그 발언에 더 놀란 건 조국혁신당이에요.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당 입장으로 대변인실 냈어요. 뭐. 아예 미락이 그죠. 드러났으니까. 네, 미락이 저거, 드러나서가 저거. 아니고 네, 저거. 저게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 거의 그 얼음 깨는 소리잖아요. 근데 황운하 의원은 그 소리를 왜 했냐? 그거는 조국 공동대표 요구가 아니고 광역단체장 한석 줘야 되는데 나 세종시장 단일화 후보 줘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이제 속내를 알기 때문에 강하게 경고한 거고 세종시장 달라는 거예요. 미락 같은 건 없다고 보고 아니면 그런 거 미락 같은 걸 요구할 만한 무슨 어떤 지분을 요구할 만한 지금 상황이 못 돼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DNA 가치 비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수용하죠. 민주당 당원 당규에 다 있는 얘기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고 다만 타격 소재라고 했듯이 이거 빌미다. 이걸 가지고 공격해라. 라는 오더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걸 보고서. 그러니까 미락 타격 소재.
근데 저런 정무적 판단과 용어를 쓸만한 국무위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일단 관료 출신 다 배제하고 뭐 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 다 AI 수석이 배제하고. 저런 말을 쓰긴 좀 그렇죠. 아니 AI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진 않았을 거고. 국무위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하진 않았을 박 거고. 부총리가 하진 정치인 그랬을 출신 거고. 장관 중에 있는 거죠. 정치인 출신 장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누구라고 좁혀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격렬한 아마 이 찬반과 격렬한 논란이 오갈 것 같아요. 저는 끝내는 어쨌든 합당이 통과는 된다고 봅니다만 그 과정의 진통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진통이 클 것 같아. 미락설은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30 있고 미락은 맞는지. 미략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적인 합당 과정이었다면 최고위원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당 내부의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 전날 조국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게 뭐 쪽지를 쓰든지 말든지 간에 이 과정이 거꾸로 됐다는 점에서 저 미락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빨리 실무 테이블을 꾸립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에 제안을 하는 형식이었다면 실무 테이블을 꾸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원 여러분 조국 씨가 합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하겠습니다. 는 정도만 톤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예. 실무 테이블을 꾸리자라는 건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라는 형식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미락은 확실히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락은 확실히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타격해야 되겠네. 조국혁신당에서 이게 미락의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저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조국당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모든 정권을 조국 대표에게 일임한다. 여기 이걸로 지금 끝낸 거예요. 사실 절차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큰 정당이니까 좀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가는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 근데 조국혁신당은 저 이야기 나오자마자 땅땅땅 해가지고 최고위에서 모든 걸 정권을 조국에게 맡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합당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좋다. 지금 조국혁신당에 뭐 지역구원 한 명도 없이 각 그 지역에서 지방선거 후보 다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호남에서 예전처럼 뭐 기초단체장 몇 명 내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건데, 조국 대표가 석방된 다음에 이른바 성비 사건 진행하는 거라든지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존재감 제로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큰 당에 들어가서 진짜 말에 나도 나온 것처럼 다음 8월달 전당대회 때 전당대 당대표 후보라도 나가는 게 본인에게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득이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거기서 지역권 하나씩 모색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또 이득이 되고. 일단은 이게 저희가 서영수 소장님이 다른 지역 일진의 원장부터 세 분인데 두 분이 미락설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그다음에 같다, 한 분은 미락설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30 있죠. 30 있고 미락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미락이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가고 있는 서영수 소장이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2대 1이니까 빨리 의견을 줘라고. 하루만 제가 오면 제가 30 있죠. 30 있다. 30 타격하라고까지 지금 지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먼저 저걸 조국혁신당에서 꺼내기는 어려워요. 작은 당이 먼저 꺼내면 진짜 흡수해요. 그러나 큰 당이 제안하고 통합의 모습을 갖춰줄 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사실은 그걸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자력에 그런 그 기반이 충분하다란다면은 뭐 저런 제안 흔들리지 않고 자력 갱생의 길로 갈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난 총선의 12석은 사실 굉장한 성과였죠. 근데 그거는 사실 윤석열 심판의 도구로, 예. 그것도 가장 아픈 도구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쓴 거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비전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총선 끝나고서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점이에요. 이게 조국혁신당이 잘못해서 퍼포먼스가 뭐 좀 약해서 내지는 성비 문제를 잘못 따라서가 아니고 훨씬 더 구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다르지 않은 정당으로 이미 국민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아무리 해도. 개혁신당도 사실은 비슷한 그 딜레마가 있어요. 아니 실제 그래요. 비슷한 딜레마가 있어요. 저희가 소수정당을 해봐서 잘 압니다. 그 자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딜레마가 딱 있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디어 이제 저쪽 먼 편을 바라보면서 딱 하시는 게 국민의힘과 합당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3정당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유권자들의 관성이라는 건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저도 이번에 개혁신당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3정당이 새로운 보상도 해보고 바른미래당도 해보고 바른정당도 해봤고 바른미래당으로 지방의원 선거까지 나가봤었어요. 근데 제3당이라는 당적을 두고 선거 출마를 하면
보내오는 그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국 대표 얼마나 지금까지 큰 안방에서만 정치를 했습니까? 심약해진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저희보다 못 나오는 지표들이 되게 많았어요. 굳건하게 개혁신당이 3당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큰 당에 가가지고 다음 재선을 노리겠다 내지는 조국 대표 다시 한번 원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자칫 이게 합당이 엎어지면 제일 타격을 받는 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이걸 이제 하자는 쪽으로 지금 당의 의견이 모이고 있잖아요. 우려는 있지만 반대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권한을 다 조국 대표한테 이름해 놨고. 근데 논의도 진전되기 전에 민주당 내에 논란으로 좌초돼 버리면 정말 조국혁신당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냥 합당 호소인이 될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야 된다. 그러면 독자 정당을 유지하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뭐냐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인정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합당 호소인보다 나은 자세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황운하 의원이 공동 대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그럴 처지가 아니고 솔직히 우리 어려운데 같이 살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중에는 여전히 제3정당으로서 독자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거나 혹은 흡수통합이 되는 게 반드시 저는 뭐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예.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지금 독자 정당이 어렵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설명이 없이 민주당에 계속 공을 넘기잖아요. 내부를 정리해 달라. 뭐 당 권력 투쟁에 우리를 끼우지 말라. 근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 불안감이에요, 그게.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계속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설명을 해라. 대중과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그게 정치적인 사실은 합당이 접근이죠. 필요하다. 그렇지. 어차피 뻔히 아는데. 아니,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이거를. 권력 정치고 권력 게임이라는 건 다 국민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당당하게 정치적 합법과 정치적인 명분을 틀어지고 가는 게 맞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개혁신당보다 뭐 객긴독긴이라고 하지만 그 지지율이 존재감이 또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12석 가진 정당이 그런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지금 우리가 당을 만들고 지켜왔던 당원들의 뜻과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좀 다소 창피하고 다소 좀 명구스럽지만 합당을 해서 나중에 큰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도로 가는 게 낫지. 뭐 공동대표 달라. 뭐 정말 우리를 끼어들지 마라. 뭐 이런 식 이야기하면 구차해 보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런 일종의 지식인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욕을 많이 먹는데 정치는 명분이고 정치는 대의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대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 눈앞에 이익만 가지고 눈앞에 득실만 따져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당시에는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환호받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그런 분 정치인으로 크질 못해요. 그런 말씀 분명히 조국한테도 제가 드립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대표 아세요? 알죠. 그 지금 근데 만난 지 오래됐죠. 옛날에 알았지 뭐. 그 학교 다닐 때는 보셨겠네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 태호 지저스 킹님이 손바닥 박수 3번, 김근식 해수부 장관 유력. 네? 무슨 미략이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이야? 댓글에 이런 댓글이 왜 있는데 갑자기 해수부? 갑자기 해수부 비판이면은 나보고 바닷물 쓸려 내려가라 이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 냉각 비판이 왜 서로 자폭을 스스로? 바다하고는 큰 상관없이 사셨잖아요. 아 그럼요. 혹시 김이나 전복을 좋아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 해산물은 좋아하죠. 해산물은 해산물. 좋아하지만 예. 고향도 전주여서 전주예요. 내륙이에요. 내륙이죠. 바다도 없어요. 전주에서도 진안 쪽이에요. 이쪽에 네. 안쪽에. 그러니까. 아니요. 전주 읍내야. 전주 시인데 엄청 있네요. 시. 전주가 시인데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장관을 하기에는 전문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갑자기 해수부 장관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분이 댓글 건강달님께서 계속 의견을 주십니다. 빅파이 삼행시 도전합니다. 또 빅엿 자시고 파랗게 질린 이는 이해 전 후보자. 야, 삼행시 잘 지시는 분들 있어. 남수 잘 들을 수 있으세요. 한번 줘봐요 삼행시.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빅파이로요? 너무, 네. 이거 잠깐만요. 노피디님 이거 관식이면 이걸로 다 삼행시 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아니야.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빅. 아니 나 진짜 삼행시 이 얘기 잘 못해요. 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도예요. 빅파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더 어려웠어. 뭐 저는 뭐였죠? 두 글자였는데 나초. 나초가 좀 쉬웠죠. 그래요? 나도 쉽지. 나도 초선이고 싶다. 뭐 김근식. 나도 초선이고 싶다. 저 괜찮네. 그때 이제 장원 받은 거는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말합니다. 초선들은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 게 아주 감칠맛이 제가 나죠. 또 했죠 우리 김규식 교수님에게 나락 갈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최후 통첩. 이기인 셰프가 가져온 메인 디쉬입니다. 예, 저희가 너무 그 정치 이야기만 해가지고 아유, 좋아요. 간만에 좀 정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뭐 제가 과문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 동안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 유예 이제 예고를 하면서 이젠 팔아라라고 뭐 사실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총평을 할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먼저 그 양도세 중과 부과 말고 이전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97 작년에 발표했었던 공급 대책에서 130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어요. 예. 이번에도 성남과 용인과 과천 포함해가지고 140만 호를 공급하겠다, 착공하겠다라는 건 2030년까지. 저는 공급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140만 호, 2030년 동안 140만 호면 1년 매년 동안 35만 호씩 계속해서 착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숫자가 얼만큼 와닿지 않는가 하면요. 분당, 일산, 삼본,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의 공급 호수를 전부 다 포함해도 29만 호밖에 안 됩니다. 30만 호가 안 돼요. 그러면 매년 일기 신도시만큼의 호수를 착공을 해도 20만 호가 부족하거든요. 과연 시장이 이것을 두고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받아들일 것 같고 양도세 중과부가 유예 같은 경우에는 전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내놔도 바로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한두 달 정도 볼 거고 그럼 4월 달부터 타임라인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서울과 경기 12곳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집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4월 달부터 한 그 매수 매도를 허가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5월 9일까지 그 이제 이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고 이 등기 치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지적인 거고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구역은 특성이 그래요. 실거주자한테만 매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근데 다주택자들이 전부 다 공실로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미 전월세 전세가 등 나가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를 하고 이 다주택자들한테 물량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논의를 생각이 해야 듭니다. 예. 일단 공급 대책은 이번에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계속 나오는 게 세금 문제니까요.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 아마 계속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이 올리는 글은 유예 없이 이번에는 끝내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라는 게 원래 중과세 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네. 2022년도에 일종의 이제 그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그걸 이제 유예한 거죠. 그걸 이제 일몰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과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어떤 중과 유예를 했는데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안 돼요. 매물이 네. 잠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유예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걸 일몰하는 그 시점 5월 9일이니까 뭐 지금 이기인 총장이 지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일몰이지만 사실상 이제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을 빨리 내놓고 팔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며칠간 트위터에 계속 이렇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이제 부동산 망국론, 예. 결국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성장과 민생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에 잠겨 있는 그런 유동성을 생산적 금융으로 지금 주식 시장이 뭐 저기 코스피 2000대에 있으면은 그런 자신감을 못 갖겠죠. 근데 주식 시장이 좋고 어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머니무브를 하겠다. 이 정책 의지나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보유세 카드를 쓸 거냐 과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눈치 안 보면은 뭐 못 쓸 것도 없다.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서 보유세 카드 자칫 썼다가 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정적 예. 여론이 나와서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민주당에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겁니다.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팔라 그럴 때 빨리 팔어. 이 다주택 저 중과세 유예를 통해서도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보유세 인상밖에 카드는 없어.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보유세 인상 대책을 빼놓고서 지금 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일단 지난번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보유세 중에서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또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그렇죠. 네. 장기 보유 공제, 특별공제. 특별공제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쪼개서 할 얘기를 수 있는 했습니다. 거죠. 예, 여러 이제 뭐 그러니까 아니, 세제라는 다주택자나 거는 예. 종합적이기 때문에 보유세 하나만 정책 수단으로 쓰면 안 되고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양도세, 취득세, 뭐 기타 등등을. 이제 그런 대책이 아직 이 정부에서 쓰지 않은 대책이 남아 있다. 정책 수단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앞서 이제 공급 대책 이번에 6만 호 대책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지역입니다. 지역.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임기 초에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를 하면 대부분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정책이에요. 일단 숫자만 늘리는데 지역은 누가 가겠어 뭐 이런 지역까지 봤다는 근데 그 거죠? 신도시 정책이라는 게 더 이상 별로 유효하지가 않아요. 땅도 많이 없는 데다가 요즘 이제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지도 않고 때문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 내 짜투리 땅까지 다 긁어서 실제로 공급 가능한 그런 도심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면에서 첫 번째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2030년 안에 다 착공하겠다. 그 6만 호에 대해서 물론 완공은 저마다 이제 시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주택 공급은 착공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속도전을 펴겠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 지주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강제수용.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 유휴부지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팔아요. 그럼 그때부터 분양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제 시공 비용이 뜁니다. 근데 이건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다만 로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공급받은 사람은. 예.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분양주택의 경우에 아마도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공급을 특히 용산 같은데 거기 분양받으면 완전 로또예요. 그 국정원이죠. 순간에 뭐 20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정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5월 9일 지나면은 다시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과 유예를 헷갈리긴 한데 근데 앞서 이제 이기인 총장님이 얘기하셨지만 5월 9일 잔금까지 다 아니고 대통령이 얘기한 건 실무적으로 계약만 해도 요거는 예외로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항상 모든 정부의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또는 노무현 정부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가격이 폭등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들이 또는 시장이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종의 그 기시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금으로 때려 막는 거고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그냥 틀어막기 때문에 결국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가진 사람 그리고 가지려고 노력해서 거기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오히려 직접 열심히 해서 자기가 돈 모아서 알뜰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봉쇄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패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노무현 때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재인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잘못됐던 진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기시감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분산시키고 수요도 전환시키고 그리고 세제도 합리적으로 해서 정말 부동산 투기 세력만 핀셋으로 규제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나를 지켜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유선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물론 공급 필요하죠. 공급 필요하려면 그동안 문재인 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 중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 개발하지 않고 아까 박원수 의원 말한 대로 도심의 짜투리 땅이나 유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이미 주거 환경이 좋은 수도 서울의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빨리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만들어줘서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와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시장하면서 한 12년 있으면서 그게 지금도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요를 분산시키고 수요를 전환시킨다는 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게 하든가 묶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좀 생산적으로 투자하게 하거나 아니면 꼭 서울에 뭐 강남 3구나 뭐 마용성이나 이런 데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좋은 생활 환경이 되는 주택이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시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고생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용산에 하나 살 거야. 라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저는 시장에 주는 또는 국민들에게 주는 그 마음의 그 기시감 저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세금만 하는 거예요. 때려잡겠다. 근데 그 세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못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 때려 막으면 또 다른 방식이 생기고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또 다른 대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저는 자의적인 발상이고 큰 틀의 공급 그다음에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과 실패감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김은식 위원장님은 1주택자 그렇죠, 그럼요. 예. 집에 송파에 하나 계신 아닙니다. 저는 송파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예, 1주택자입니다. 다른 집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습니다. 예. 모유세 정책에 반대하죠. 아니 세금 다 냈어요. 아니 보기와 달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반포?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혹시 반포? 반포는 근접도 못 하고요. 박원순 근데- 의원님도 저희 집 근처에 아니, 우리는 뭐- 다주택자 아니시죠? 네, 우리 왜냐면-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집을. 네, 우리 재촉 사유가 있는지 이거 우리 집 다주택자인지를. 두 채 합쳐도 김근식 교수 집 못 사요. 아 그렇구나. 저희 집 두 채. 아마 세 채 합쳐도 못 살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사가지고 아니, 20년 동안 자랑하지 이자를 마세요. 냈어요. 이자를. 배 아프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각자의 이 환경에 따라서 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아니, 그럴 수 다주택자 있죠. 체크를 해고 갔습니다. 지금 그 조정훈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그 강요들한테 혹시 1주택자가 아닌 혹은 무주택자인 사람 손들어 보라라고 했는데 한 분도 손들지 않았대요. 전부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점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공감하는 정책이 과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경실련이 발표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중에 25명이나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분들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솔선수범해야죠. 민주당 의원들이 혹은 정부의 강요들이 먼저 다주택자를 보유를 하는 것을 처분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다주택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소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속도감 있게 착공하겠다라는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뭐 하냐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겠다. 또 그거는 이제 지구지정과 공공기관 가는 것들에 예, 지구지정과 도시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죠. 그럼 난리 납니다. 이게 착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지주에 대한 어떤 지난한 과정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커요. 뭐 환경 내지는 뭐 교통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일례로 수도권 경기도의 성남의 뭐 지역구 같은 경우는 2018 문재인 정부 때 공급하겠다고 지구 지정했지만 아직도 착공 못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반발이 제일 주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내세워야 될 것은 만들어야 될 것은 관련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내지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냥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또 내미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우려가 되는 아니 뭐 저는 그때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도심에 이 정부가 소유한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은 없었고 이번에는 뭐 50호짜리 계획까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이 있고 지금 이제 이긴 총장이 지적했던 문제는 과제예요. 이를테면 태릉 같은 경우에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대 핵심적인 이유가 교통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6호선 연장은 안 되는데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 반대가 심한데 이제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책도 내놔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태능이. 종묘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묘는 되는데 태능은 왜 안 되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오세훈 시장은 태능 할 거면 종묘는 왜 안 되냐? 약간 핑퐁 거기에 치듯이. 대해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 얘기가 네. 세계 그 뭐죠 유산 평가 거기 하는 대로 하자면 된다. 뭐 그러든가 예. 그 과제고 저는 이거 주거정비 사업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은 기존 집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그 대책은 돼도 그게 정말 공급 대책인가?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이 못 들어가요. 강남에 재건축해봐야 분당에 재건축해도 무주택자들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뭔가 공급 대책 나오면 다 재건축 재개발을 마치 이거 뻔한 답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재건축 재개발 10년 정도 걸려요 보통. 그래서 당장 허물고 들어오면 이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침체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올랐을 때 하면 더 올라요. 원펜타스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이해운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무주택자가 아닌 저런 무주택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산이 한 200억 되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거정비 사업을 집중해야 될 거는 도심 역세권의 재개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도심 한복판에서 그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겠냐. 근데 뉴타운 사업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비판 엄청 받았지만 사실은 뉴타운 사업은 확실한 공급 대책이 됐어요.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재건축 얘기, 특히 이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여기 목동 같은 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거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만 나도 한 달 사이에 30%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저런 문제들의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의 조합원인 사람들 또는 재건축의 조합이 아니라도 딱지를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해운처럼 현찰이 많으니까 그 빈틈을 들고 들어와서 로또 당첨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이 부동산을 교란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재건축.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만큼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이걸 규제를 최대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재개발에 관해서 특히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때 너무 이걸 틀어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 제가 있는 성파병 같은 경우도 거연마천지역은 재개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 재개발하고 싶어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모든 게 다 규제이기 때문에 또 안에 내부에 이제 그 합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재건축은 박원순 의원 말대로 그런 명암들을 잘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재개발만큼은 정말 낙후한 지역이고 주거 환경 새로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고 도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장 논리와 그다음에 정부 정책 방향이 맞는다고 한다면 최대한 가급적 신속하게 빨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송파병 지역 재개발 좀 잘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송파병에 예.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송파병 좀 갑자기 지역구 민원을 취업 민원을 사실 근데 아마 대통령 생각이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 그 부동산으로 돈 번 자산가들 빼고는 모든 사회 경제나 이게 다 부담이 됩니다. 공장 부지의 땅값도 올라가고 사실은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오히려 안 돼요. 땅값이 너무 올라서. 근데 주식시장으로 가면 대부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생산적인 대로 돈이 가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인 거고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보는데 또 인구 구조 근데 봤을 그게- 때는 근데 주식으로 돈 벌어봐야 다시 부동산 사려고 할 걸요. 그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제 또래들이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넓은 집이 그러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수요를 빼게 대학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수요를 분산시키는 건데 그 네,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많이 빠지면 돼. 우리하고 미국하고 그 자산 구성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 구성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리는 7대 3이잖아요. 금융 자산이 30, 부동산이 70. 미국은 반대거든요. 반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주식 시장이 나쁘면은 뭐 그냥 구두선에 그치는 얘기인데 다행히 지금 주식 시장이 코스피 5천 뚫고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다가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그 정책을 선호합니다. 부동산 사다리는 끊겼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주식, 뭐 코인 이런 이제 금융자산과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고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달라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표의 논리로 보면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에 맞는
혹은 민주당의 확장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여전히 부동산에 매달려 있는 60, 70대의 그런 그 이해관계에 매달려 있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있어서도 외연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올라간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사실 정상적인 정부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면 사실 과열을 경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피 5천에서 막 축포를 터뜨릴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코스피 5천과 코스닥에 대해서 일정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약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코스피를 올릴 거라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게 아니거든요. 가두리 양식처럼 부동산 규제해가지고 모든 유동성을 주식으로만 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틀어막는다라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는데 금융자산도 과세해가지고 돈 못 들어가게 하고 부동산도 막 이것저것 규제해버리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주식밖에 지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돈이 가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좀 기조를 바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부동산 값이 다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역시 균형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코스피만 이른바 몰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젊은 층한테 특히나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몰빵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집으로 재테크 성공한 분은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재테크가 아니라 피눈 눈물 나는 이자 피눈물 나는 납부였어요. 이자를 갚으면서 네. 제가 한번 기회 쭉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길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피눈물 지역의 났죠. 대학 다니면서 보신 걸로 투자해서 투자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실거주. 실거주. 20년을 살았는데 죄송해요. 말을 그렇게 해요. 정말 20년을 죄송해요. 실거주하면서 이자를 은행에만 몇 억을 네. 냈어요.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사시길래 은행? 아니 그때는- 대출을 얼마나 그때는 받았길래 대출이 뭐 LTV, L 이런 게 없었어요. LTV.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영끌했구나 완전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죠. 없었죠. 그게. 네. 이게 또 그래서 김윤식 교수님이 귀자 내니라고 여러 방송에 패널 띄면서 전반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풍성해졌다. 그렇죠. 라는 은행의 압박으로 시사 프로그램이 풍성해지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선순환 관계였죠. 선순환 관계를. 열심히 살았다 저도 열심히 살았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열심히 산 성공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이게 무슨 투자하고 투기야. 고향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향은 맞은편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선택의 결과가 좀 그랬던 거지. 여러분이 잘못 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잘못 살았지 뭐. 자산 형성 왜 관점에서. 자주 하고 그래. 이 부동산 문제도 댓글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라도 라고 분당을 올려주시면 갔어야 되는데 박성태 실장도. 이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직장과 연관이 있어요. 뭐 그렇지, 맞아. 뭐 직장에 방송국에 가까우니까. 강남에 이제 공공 쪽 방송이 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렇지 직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강남에 뭐 이런 데 집값 안 비쌀 때 많은 분들이 그쪽에 이사 간 거예요. 집값이 다 몇 억씩 올랐어요. 그럼. 네. 근데 뭐니까 싫잖아. 근데 우린 이제 가까워야 되고. 또 술 먹고 택시 타고 가기 방송 쪽이나 가까워야 이런 되고. 분들은 일산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까운 것들. 여기 목동이나 상암동 쪽에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강남 쪽에 집 살 생각을 잘 안 하죠. 안 하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래도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강남에 샀습니다. 근데 성견지명이 아니고 그거 내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아. 근데 사는데 사실 큰 불편은 느끼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 자녀들이 혹시 상속받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잘 하면 돼요. 그렇지. 네가 만들어가는 게 너의 그럼. 보람이란다. 그럼. 부모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네가 자식만 알아서 잘 해라. 교육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럼요. 아주 진짜 낙관적인 자세. 네, 결국 애들이, 이제 네가 알아서 애들이 해라. 그러죠. 우리 부모만 왜 그래. 그 어려서부터 세뇌를 잘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세뇌를 잘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산 같은 거에 관심을 안 갖게 키우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 제 커피 드릴 앞으로 디테님 성태형 술 좀 적당히 쓰세요. 제가 술값을 보낸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의견들을 주시면 늘봄님 언론인들 일산으로 많이 갔었는데라고 맞아요. 네.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지금도 많이 살아요. 일산이요. 네. 건강달리미님 성태형 나 지난주 금요일에 다 필요 없고 커피나 달라고 했었는데 형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준다고 했는데 약속 잘 지키지. 네 드리겠습니다. 건강달리미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사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뭐 안 준다고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김문식 교수님도 이렇게 혹시 송파병에서 오신 분들이나 커피 쿠폰 드리실 분 황금돼지님, 황금돼지 777님, 예. 근식이 형 오늘 얼굴 표정이 제일 밝네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으로 잘 살고 갑자기 있습니다. 강남 집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톡하기 전에 한 2분 정도는 강남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까요? 저 아까 누구라고요?
황금돼지님. 황금돼지 777. 황금돼지 777님. 예. 저는 하늘과 바다님이 이기인 정신 차려라. 코스피 5천 비웃었던 너네 당 대표다. 뭐 이렇게 댓글 쓰셨는데 이게 되게 허위인 게 저희 개혁신당이 2024년 총선에서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시대 열겠다라고 정확하게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그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10억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표명하는 걸 그걸 똑 잘라가지고 마치 코스피 5천 관련된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시고 커피나 한 잔 더 드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주세요. 예. 혹시 그건 아까 댓글에도 뭐 이준석 대표가 곧버스 사라고 했었다.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버스 사라고 했었다라는 게 아예 없는 말이에요. 아, 그 기사가 그래요? 지워졌습니다. 아, 정작 그 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는 곧버스 사라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제목은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기사를 낚시처럼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기사가 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위 이런 사실이에요. 분은 우리 정치 맛집에 드려야 될 것 같아. 무적 LG 트윈스 2016인데 뉴스쇼 아침 식사 되나요? 이 아침에 콩나물 국밥보다 순대국밥보다 맛있는 뉴스쇼 정치 맛집 밥상이 제일 맛있어요. 훌륭하시네. 안 드려도 돼요. 예. 예. 저는 예? LG 트윈스님 몇 번 드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커피를 드리는 달라 그런 분께 드립니다. 아, 잘 나가는 분. 그래서 유상현 다시 K2Q님, 박원석 의원님 사랑해요. 커피 주세요. 아침에 잠이 몰려오네요. 아우 심플하네요. 네, 달라는 분께 드립니다. 아까 무조건. 성함이 예 다시 한번 아이디 불러주시면 유상현 다시 K2Q. 유상현 다시 K2Q. 네. 예. 알겠습니다. 유상현 다시 K2Q. 커피 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드린다. 달라는 분께 드립니다. 달라는 분께 드린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학을 전부 다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에서 DHK님께서 DHKC 속보 꺽쇠 달고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보내야 이렇게 했는데 전부자만 좀 수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뒤지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과거부터 이번에 뭐 삼성 반도체 이런 것도 지방으로 가면 인재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좀 지역 밑으로 해서 대규모 인재 클러스터 대학도 가고 정부 예산 한 100조 지원해서 연구시설 빵빵히 해주고 지방에다가 대학도 그리고 원래 교육부에서 대학 예산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럼 안 옮기는 데들은 안 주겠다. 그럼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혁신도시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그 왜 이게 잘 성과가 안 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혁신도시 가는 지방 그 통근버스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전세버스 다 없애겠다고.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통근버스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막 진행이 되잖아요. 용인이냐? 수도권이나 용인 이쪽 지역구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이러고 이제 호남 쪽에서는 이제 분산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도덕적으로 이 분산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집적 효과가 크고 또 인재난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가 됩니다. 예. 발전은 다 거기서 하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용인에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 못 하잖아요. 결국에 지방에 생산해가지고 전기를 끌어오는데 그럼 무슨 이게 에너지 식민지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없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저는 분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미 대통령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이번 거는 근데 용인은 일단 간다. 기업이 선택할 일이다라고 한 네.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업이 만약 이익이 있다면 왜 안 가겠냐 이런 얘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한번 잘 논의해봐라 이런 거에서 확실히 저도 우리도 이제 정치평론하고 정치판에 오래 있었지만 정치보다 정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그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정책도 참 정교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댓글에 앞서 이제 DHK님 또 이 얘기도 주셨네요. 많이 주셨네. 저기 아까 강남에 집 있다는 얘기 듣고 김근식 사람이 달라 보인다. 부자 아저씨.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채무가 훨씬 많습니다. 부자 아빠. 저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네. 저도 그때부터는 뭐 말 꼬박꼬박 잘 올리고 정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쩐지 저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같이 술을 마시면 항상 술값을 내요. 선배니까 내지. 예전에 저랑 제가 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항상 내가 냈지. 아 그래요? 우리는 그 대학교 때 배운 유일한 그 불문율이 무조건 선배가 낸다. 선배가 낸다. 때 아닌 술값 논쟁. 수호천사님, 성태형 저 커피 당첨돼서 메일 보내는데 커피가 안 와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님께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과자 먹는 걸로 쿠쿠쿠 헬림 방송이야 몰래카메라야 우걱우걱 부스럭부스럭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컨셉이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앵커님 한 잔만 더 드리면 안 돼요? 예, 드리세요. 이게 이효정 R75님 예.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90살 엄마랑 커피 마시고 싶어요. 쿠폰 주세요. 어허. 드려야죠. 드려야죠, 드려야죠. 효도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저기 노피디님 들으셨죠? 고개 끄덕거렸을 텐데 90살 어머니랑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해서 이효정 R7. 저희 어머니 91살이신데 저 먼저 드릴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앞서 어떤님 왜 저기 뭐냐 앵커가 자꾸 의견을 내냐? 원래 약간은 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범위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고 박성태 생각합니다. 앵커의 새로운 캐릭터예요. 저는 적극 응원합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찔러 보는 거죠. 뭐 그럼요, 던져 보는 그럼요. 거죠. 뭐 아니면 말고요. 의견을 안 내는 것도 다 써놔요. 내 의견, OX 세모. 집에 가서 혼자 박성태의 노트. 일단 의견 노트. 보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라고 얘기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정치 맛집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님, 박원석 전 의원님, 이긴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좋은 하루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